당신은 청나라 시대 중국의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흙으로 바른 집과 기장밭이 전부인 곳이었고 비가 오면 살았고 비가 멈추면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땅이 허락할 때만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무덤 근처에서 뜯은 약초를 팔았어요. 먹여야 할 입은 많았지만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이 4살이나 5살쯤 됐을 때 아버지는 당신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 거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거든요.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쌀을 씹어서 새처럼 당신 입에 넣어주던 굶주림, 겨울밤 추위에 얼어 죽은 여동생,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잔인하진 않았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청나라 시대 가장 어두운 인신매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너 잘되라고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먹여야 할 입 하나를 줄이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응시했는데 마치 땅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길 바라는 것 같았죠. 당신을 사러 온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는 은화를 세어 아버지에게 건넨 뒤 당신을 짐짝처럼 들어올렸죠. 잠깐 비명을 질렀지만 곧 멈췄습니다. 소용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베이징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레에는 다른 아이들도 여럿 실려 있었는데 모두 더럽고 굶주렸으며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몇몇이 울었지만 그것도 곧 멈췄어요. 울음이 여기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납치당했고 어떤 아이는 가족에게 팔렸고 어떤 아이는 둘 다였죠. 모두 베이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등불과 창살 달린 창문이 있는 집으로요. 그곳에서 당신은 당민구가 됩니다. 아직 그 단어를 몰랐지만 곧 그것이 당신의 이름처럼 따라붙습니다. 당민구, 소녀는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그 단어를 몰랐지만 곧 그게 당신을 정의하는 유일한 단어가 될 거였어요. 처음에 그들은 당신을 씻기고 먹였습니다. 머리를 빗기고 얼굴을 닦고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돌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손보는 절차였습니다. 한 소년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자 그들은 그 아이를 도랑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꽃 이름처럼 들렸지만 그 꽃은 봄을 기다리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꽃은 단순한 꽃잎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환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5살이었기에 가만히 앉는 법,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곧 당신의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게 될 거였고 빨리 배워야 했죠. 훈련은 포주가 당신이 준비됐다고 판단한 날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기방의 관리자였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단팥빵을 나눠줘서 처음엔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6이나 7살이 되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산이 된 순간부터 생일 같은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먼저 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사지해서 여성스러운 곡선을 만들려 했고 실과 기름으로 온몸의 털을 제거했어요. 피부 전체가 며칠 동안 화끈거리고 따끔거렸습니다. 걷는 방식도 바꿔야 했어요. 엉덩이는 느슨하게 흔들고 팔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머리는 살짝 기울여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따귀를 맞았고 제대로 하면 사탕과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당신은 매 맞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게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매주 새로운 물건을 몸에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아로 만든 것, 광택 나게 다듬은 나무, 부드럽게 조각된 돌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훈련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참는 법을 배웠고 결국엔 즐기는 척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발도 묶었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려고요. 작은 발이 아름답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하면 그들이 화를 냈고 화났을 때 회초리는 더 세게 내리쳤거든요. 8살이 되자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공연은 아니었어요. 커튼 뒤에서 하는 사적인 시연이었죠. 손님들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비틀고 특정한 포즈를 취하고 자신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처럼 즐기는 것처럼 연기해야 했어요. 웃지 않으면 가느다란 회초리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멍이 들게 하진 않았어요. 멍이 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는 특수한 약물을 먹였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게 하는 식단을 강요했습니다. 당신의 소년다움은 점점 사라졌고 분과 향수로 칠한 가면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손님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낀 남자들,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남자들, 굶주린 눈빛을 한 남자들이었죠. 그들은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랐습니다. 당신은 매번 자신이 선택받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은 항상 당신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꽃, 또 하나의 승진이었는데
절대 좋아하지 않을 승진이었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어요. 꿈속에서는 모든 게 불타고 있었고 당신은 다른 곳,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에서 깨어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곳에서 깨어났어요. 여전히 소유당하고 여전히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9살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을 개인실로 데려갔는데 병풍이 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리지 못했죠. 방에는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는데 술과 백단향의 썩은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훈련사가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걸 기억해야 했어요. 움찔하지 마. 울지 마. 모든 걸 달콤하게 만들어. 남자가 당신을 작은 연꽃이라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릎 꿇으라고 명령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과일을 고르듯 당신의 얼굴을 만지더니 갑자기 세게 뺨을 때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었죠. 돌아서라고 했고 복종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당신은 침대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몸 안쪽에서 무언가 새어나왔고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준비 훈련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이번엔 진짜였으니까요. 남자는 떠나면서 동전 하나와 칭찬을 남겼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아주 좋았어.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포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넌 프로야. 마치 승진인 것처럼 웃으면서요. 포주는 소년에게 단팥빵을 줬는데 소년은 암울했습니다. 냄새를 가리려고 방에서 향을 피웠지만 그 냄새는 소년에게 달라붙었어요. 피와 사향과 수치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걸 알아봤어요. 더 낮게 몸을 웅크리고 다녔고 눈을 예전만큼 자주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들 몇몇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프냐고요.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곧 그들 차례도 올 거였고 미리 두려움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가장 예쁘거나 가장 잘 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지 않아서였어요. 사람들은 소년에게 절제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진짜 의미는 저항을 완전히 멈췄다는 거였죠. 몸은 모든 루틴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어떤 기름을 바르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몸을 비틀고 휘고 펄럭여야 하는지를요. 마치 소년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으로 수익성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소년들은 소년을 시기하고 싫어했고 어린 소년들은 조각상을 보듯 소년을 쳐다봤어요. 아름답지만 손댈 수 없고 동시에 무서운 존재였죠. 소년은 이제 전시됐습니다. 손님들은 소년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려고 돈을 더 냈어요.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 머리를 빗고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는 얇은 거즈를 입는 모든 과정을요. 남자들이 소년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걸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원했고 어떤 사람은 소년을 다시 부수고 싶어 했습니다. 소년이 가짜 눈물을 흘리는 법을 배웠는데 그들은 그걸 좋아했어요. 가짜로 웃고 즐거워하는 법도 배웠는데 그걸 더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거울을 가져왔어요. 봐, 넌 완벽해. 소년은 유리를 응시했지만 되돌아보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기방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그 동전을 직접 만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주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소년은 그게 더 좋은 무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승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거세였어요. 최종 절단이었죠. 포주가 말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만 받는 거라고요. 거세를 하면 절대 늙지 않고 절대 피를 흘리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반으로 접혔고 다시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지? 앞으로 뭘 하지? 같은 질문들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품, 꽃잎, 완벽한 물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깨웠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승진이었으니까요. 먼저 목욕을 시켰어요. 항상 목욕부터였죠. 장미수와 부순 진주가루, 익사할 만큼 진한 기름을 온몸에 발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린 소년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품의 마지막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소년은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거세를 겪고 돌아온 소년들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고 얇아져서 말끝이 자주 떨렸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 깜빡임도 이상했습니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한동안 전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반응은 늦었고 감정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이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맨발로 방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닥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전에 여기 있던 다른 사람들의 공포에 흠뻑 젖은 것처럼요. 창문은 없었고
나무 벤치와 그릇과 반짝이는 칼날만 있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는 웃지 않았어요. 웃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럽처럼 진한 술을 마시라고 했는데 구리와 쓴 약초 맛이 났습니다. 팔다리가 서서히 풀렸고 턱이 잠겼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여전히 모든 감각은 살아있었습니다. 남자는 일하면서 콧노래를 불렀고 정밀하게 칼을 움직였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소녀는 강제로 안정 상태에 놓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됐고 생각이 흐려지도록 방치됐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도처럼 부드럽거나 저주처럼 낮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일어났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걷지 못했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오자 포주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그는 환하게 웃었고 소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반응은 늘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이전 단계에서 제외됐고 새로운 분류로 옮겨졌습니다. 소년으로도 남자로도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궁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오래 쓰기 위한 형태, 더 높은 값이 매겨진 상태. 안쪽에서 이미 감정과 선택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소녀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도구였습니다. 4년이 더 지나 17세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년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았고 얼굴에 미세한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때 기방의 자랑이었던 아름다움은 이제 유지 비용이 더 드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비단 옷을 입히지 않았고 향수도 배급제로 바뀌었어요. 손님들은 더 이상 소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어린 아이를 원했어요. 12살, 13살짜리를요. 소년은 여전히 손님이 들어올 때 웃었고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춤췄지만 동작 속의 반짝임은 이제 그저 근육이 기억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포주가 소년을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소환됐지만 손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포주는 소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게 다였죠. 퇴직금도 없었고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과 동전 하나, 신발은 주지 않았어요. 뒷문을 열고 어두운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돌아오지 마. 소년은 잠시 망설였는데 머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장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도구를 만져본 적도 없었고 음식을 요리해본 적도 없었고 해가 진 후 혼자 밖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추위 속으로 한 걸음씩 나갔어요. 옷은 너무 얇았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아무도 소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불빛을 지나 절뚝이며 걷는 또 하나의 그림자였죠. 일주일이 지나 소년은 성문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중에 예전 손님이 있었어요. 그가 소년을 보고 웃으며 구리 동전 하나를 던졌는데 일부러 빗나가게 던졌습니다. 소년은 어쨌든 몸을 굽혀 그걸 주었어요. 소년은 밤에는 남의 집 출입구에서 잤고 땅에 고인, 눈이 녹은 물을 마셨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통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그 고통으로 누구의 쾌락도 살 수 없었어요. 그저 겨울 바람 속 또 하나의 기침 소리였고 버려진 또 하나의 물건이었죠. 며칠 후 누군가 소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욕탕 뒤편 계단 아래 웅크린 채로 반쯤 눈에 덮여 있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회색으로 변했고 손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으며 눈은 반쯤 뜬 채로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년의 시신은 술주정뱅이와 도둑의 시신과 함께 수레에 실려 성벽 뒤 공동묘지 도랑에 던져졌어요. 표식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번호조차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는 다시는 당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곧바로 새로 들어온 소년에게 넘겨졌어요. 벨벳 자두라고 그 아이에게 속삭였는데 마치 연극 무대의 배역인 것처럼, 마치 소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소년은 인구조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사찰의 명부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남기지 못했고 아이도 남기지 못했고 그 어떤 유산도 남기지 못했어요. 소년이 수년간 잤던 매트리스에 남은 희미한 움푹 파인 자국, 그것만 빼고는요.